오늘 이제 이번 그 세미나 시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는 특정한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 2023년에 만바라는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모델에서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어떤 그 구성을 갖는 녀석을 이제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통상 트랜스포머 모델에 최근에 나온 기법들을 적용한 것을 이제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2017년에 나왔죠. 2017년 이후에 시도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보도록 하고 그중에 이제 그 키밸류 캐시를 관리하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라고 관계도 되지만 또 실제 실행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저번 주에 엑사원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됐어요. LG AI 연구원에서 공개를 했는데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됐고 엑사원 3.5 버전이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별로 이제 사람들 관심을 못 끌었고요. 이거 이제 작은 사이즈의 모델인데 지난번에 그 Q1 모델에 대해서 QWQ에 대한 모델이 성능이 상당히 좋다. 어떤 면에서는 딥세ek 아론하고 이제 비등한 성능이 나온다고 그렇게 소개를 잠시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QWQ 32 빌리언짜리하고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는 어찌 보면 더 좋아 보이는 성능이 이쪽에 나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G AI 연구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자료이고요.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셀프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는 DPU,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그 다음 온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성능에 대한 게 있는데, 성능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테크니컬 리포트를 공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3.5 버전에 대해서 이제 공개한 걸 보게 되면 그걸 파인 튜닝한 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모델에서 보게 되면 프리노멀리제이션, 난리니어리티 관련해서 수위 GLU, 수위글루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 헤드 타입에 대한 게 그룹 큐어리 어텐션, GQA라는 거. 그다음에 그 헤드에 대한 개수, 헤드 사이즈, 그다음에 시퀀스 랭스,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 여기 보면 로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로테이셔널 포지셔닝 인베딩에 관련된 베이스에 대한 값이 얼마인가. 여기 이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드 워드 인베딩을 아주 작은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엑사원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가지고 했는데 딥시크에 비해서는 그 테크니컬 리포트가 상세하지는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학습도 하고 있고 단순히 이제 프레퍼런스에 관련된 옵티미제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에티컬 에스펙트에 대한 옵티미제이션도 하고 있다. 얼라이먼트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여기 보면 DAA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렉트 얼라이먼트 알고리즘을 이용을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래도 이제 신경을 써볼 만한 이제 뉴스고요.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펑션, 포지셔닝 인베딩, 키밸류 캐시 옵티미제이션 이게 실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그게 모델에 대한 구성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파시피케이션, 그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레귤리제이션, 인풋 아웃풋 인베딩을 타잉하는 묶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봤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구조인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블록들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시퀀셜 데이터는 그전에는 이제 그 RNN 계열로 하게 됐는데 RNN은 본질적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실행하는 게 어려웠고 이걸 갖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죠. 그래서 이 드론 입력을 동시에 패러렐하게 실행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롱 레인지 디펜던시
멀리 떨어진 것과의 관계에 대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요거 하는데 사용되는 게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포지션 인베딩,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셀프 어텐션 레이어 다음에 항상 따로도록 되어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를 보게 되면 블락이라겠죠. 블락을 보게 되면 그 트랜스포머 블럭은 여러 개의 멀티 헤드 어텐션 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멀티 헤드 어텐션을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하는데 한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024 차원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면 그걸 갖다가 8개로 나누든지 128개로 나누어서 병렬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요 헤드별로 요게 이제 헤드 사이즈가 되겠고요. 웨이팅 벡터들이 있는 거고 웨이팅 벡터의 프로젝션이 돼서 큐어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들이 만들어지고 큐어리와 키의 시밀러리티에 따라서 밸류 벡터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여러 개의 스몰 h개의 헤드가 있고 그것들 스몰 h개의 각각 헤드가 d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컨캐티네이션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출력을 만들어내고 그게 그 다음 레이어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개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산 파라미터 개수가 이 어텐션 부분에 있어서 3h 제곱 스퀘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보통 이제 가운데 두 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운데 레이어가 입력의 4배 정도 되게 된 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8H 제곱계 이 정도에 더하게 되면 11H 스퀘어만큼의 파라미터 학습 대상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오늘 볼 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사용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키와 밸류에 대한 키 밸류에 대한 결과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각각 입력에 대해서 키 밸류 벡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입력 컨텍스트에 있는 그 토큰마다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매번 다시 계산할 수도 있고 이전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같은 계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를 쓰게 되는데 메모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 사이즈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가 실제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하는데 시간을 줄이는데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죠. 특히나 LLM 모델을 서빙해야 돼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공개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버트 계열에서 인코더 구조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그 BIT 비전 트랜스포머도 이제 버트 계열의 하나의 모델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LLM 모델은 디코더 형태로 디코더 모델이죠. 디코더 only 모델로 돼 있고, 인코더 디코더를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드랍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가게 되는데 여기도 드랍아웃이죠. 보통 여기 보게 되면 두 개 레이어를 이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 있는데 이게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 가 있는 걸로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코더 온리 구조에서 보게 되면 디코더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 디코더 온리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동작하는 디코더 모델인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 거기는 뭐냐면 직전, 그러니까 현재까지, 과거와 직전, 현재까지 들어온 데이터에 기반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키와 퀘리에 대한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면 이와 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지만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토큰에 대해서만 하게 되니까 마스킹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죠. 마스킹 적용된 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하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 되죠. 드랍아웃이 되게 되면 다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습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일반화 특성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지는 것.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원래 들어오게 되면 토큰에 대한 인베딩이 있는데 인베딩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인베딩 방법이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할 건가? 멀티 헤드 어텐션 하게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 둘 건가? 아래다 둘 건가? 그 다음에 피드포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을 시도를 했고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서 좋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뭘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 하는 그런 레시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걸 잘 참고하는 게 이런 모델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되게 많은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논문 쓸 때마다 하나의 그냥 모델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곤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노멀리제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은 그 트랜스포머 블록에 셀프 어텐션 부분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에 노멀리제이션에서 들어요. 노멀리제이션 하는 거는 크기의 범위를 일정 영역 안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코베레이트 이펙트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좀 문제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건 배치 노멀리제이션. 배치 안에 있는 속성별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그 속성별로 이와 같이 전구하는 표준화하는 그런 게 배치 노멀리제이션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많이 사용해요. 그 샘플별로 데이터 배치 안에 있는 속성별로 같은 속성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이든 상관없이 그것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교화를 하는 이게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이렇게 하려면 평균하고 분산을 계산해야 되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RMS 프로그램, RMS 노멀리제이션. RMS는 뭘 하냐면 계산하는데 각각의 원소의 제곱의 합의 스퀘어 루트 한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이나 그 다음에 분산이 평균하고 그 값하고 있는 그 계산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하는 게 RMS 노멀리제이션인데 계산량을 줄이면서 다른 거하고 비교해도 별 무리가 없어서 요즘은 RMS 노멀리제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노멀리제이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초창기 모델은 노멀리제이션이 이 어텐션하고 피드포드 네트워크 뒤에 붙어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이런 걸 했는데 이거보다는 앞에다가 했더니 더 스테이블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다 넣게 됩니다. 근데 나갈 때도 이제 값들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뒤에다 하나 더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범위가 출력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스테이빌리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앞쪽에다 넣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나온 건데요. 요거 노멀리제이션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봤더니 좋은 게 있더라. 원래 이제 노멀리제이션 할 때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하든 아니면 RMS 노멀리제이션 하든 평균과 분산을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알파와 베타, 감마가 있는데요. 하이퍼 탄젠트를 각각의 원소별로 적용을 하고 거기에 스케일링과 그 다음에 그 트랜슬레이션을 하도록 했더니 어, 괜찮죠. 계산량을 줄일 수 있더라. 그래서 따끈따끈한 걸로 다이나믹 하이퍼 탄젠트라는 그 노멀리제이션 방법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죠. 다음 액티베이션 펑션인데요.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로 사용한다 보통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것도 워낙에 미묘하게 바뀌는 그런 그 함수의 특성을 함수를 갖다가 쓰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이 제한이 됐는데 작년 2월에 나온 서베이 논문 보게 되면 400개 이상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조사가 됐어요. 다양한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갤루라는 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갤루라는 게 색깔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네요. 여기 지금 그 렐루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갤루에 갤루라는 것도 있어요.
글루는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면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원래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그 펑션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나갈 때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있고 그 옆에 뭐가 돼 있냐면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이 마치 게이팅 하는 것처럼 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글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학습 대상이 되는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학습 대상이 되는 걸로 한 게 글루인데 얘를 갖다가 글루하고 위에 있는 갤루하고 결합해 놓은 게 개글루예요. 개글루라고 돼 있어서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을 할 때 요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피드포드 네트워크가 원래 보게 되면 아까 전에 4배로 늘어났잖아요. 일단 이제 업샘플링을 하고 넘어가는데 업샘플링을 할 때 하고 나서 여기서 뭘 하게 되면 갤루 계층을 갖다가 거친 다음에 얘하고 여기 나온 값을 각각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내보내도록 하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요. 이런 것도 쓰이고 있고요. 또 이제 수이글루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액티베이션 피드포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수익을루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여기 부분이 가는 데다가 옆으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내보내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수익을로 한 결과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결과에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에서 결과를 내보내는 형태로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엑사원 모델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도 다양한 형태가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런 것그 뭐 어떤 게 좋은지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결과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인데요.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패럴렐을 하게 돼서 그 각각의 온, 그 토큰에 대한 키와 특정 위치의 퓨어리가 그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그거만큼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뭐에 대해서 하냐면 밸류 벡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위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우리 시퀀셜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정보를 넣기 위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을 했어요. 사인 코사인을 쓰는 거였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에 대한 개념이 시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 로프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잠시 살펴보면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에서는 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써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사인 함수, 홀수는 코사인 함수를 써서 값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인베딩 벡터에 더해주는 형태로 하게 돼 있었던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인베딩 벡터를 위치마다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쓰기도 했습니다. 부담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은 뭐냐면 두 개의 비교되는 토큰 간의 그 상대적인 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하는 방법들을 시도를 했고 상대적인 거리 정보를 어, 거기다가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크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없었으면 이걸 사용했을 텐데 더 좋은 방법으로 로터리 포지셔널 인베딩, 로프라는 게 많아요. 얘는 이제 복소수에 대한 회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복소수가 있고 복소수에 대해서 복소 지수 함수를 곱해주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그 WKXN이라는 복소수가 있고 여기에 뭐라냐면 exponential in 세타를 하게 되면 요거에 해당되는 각도만큼 해당되는 복소수가 나타내는 벡터를 회전시킨 로테이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키에 대한 그 인베딩 벡터, 그 다음에 퓨어리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있으면 두 개에 대한 벡터들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2차원이잖아요. 2차원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인베딩을 한 벡터가 있고 인베딩 된 것도 복소수로 그냥 두 개, 2차원 두 개 값을 꺼내서 복소수로 간주를 하고 앞에는 실수, 뒤에는 허수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그거에 이제 각도만 어떤 각도를 부여하게 돼. 부여하게 돼 있고 그걸 내적을 하게 된 거에서 실수 부분을 꺼낸 걸 갖다가 어텐션 스코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금방 지나가긴 할 텐데 강의 노트 이제 공유해놨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A라는 원래 벡터, B라는 벡터, 이게 이제 사실은 2차원 복소수, 2차원 복소수가 아니라 복소수이고 2차원으로 2차원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요게 있을 때 요것들에 대해서 이 M세타, N세타만큼 돌려놓은 거에 대해서 내적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복소수에 내적을 할 때는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넘버를 갖다가 곱해서 이렇게 내적을 해야 되는 거고 얘를 전개를 한 게 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걸 뽑아내게 되면 여기를 이게 여기에 돼 있으면 코사인 여기 각도 플러스 i의 사인 이 각도에 해당되는 걸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얼 파트를 하게 되면 요게 되는데 결국은 얘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두 벡터의 차이값 이게 이제 회전각도가 m 세타하고 n 세타인데 m 세타 n 세타의 차이 각도만큼 플러스 원래 이 두 벡터 두 복소수가 복소 평면에서 그 나타내고 있는 원래 이제 실수축의 기준에서 얼마만큼 각도 있는지에 대한 두 개 값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두 컴플렉스 넘버로 해석을 하고 내적을 계산하고 실수 파트로 뜯어내게 되면 결국은 두 개의 복소 벡터의 각도 정보가 뽑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두 개의 녀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로 쓰겠다. 근데 그런 해석은 값이 두 개, 실수값 하나, 허수값 하나 있는 이 차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고 그거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원래 인베딩 벡터는 뭐 수백 차원, 수천 차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씩 쌍을 나눕니다.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부분에 대해서 두 개씩 해서 요게 마치 곱해져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결국 이러한 노테이션 행렬을 곱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두 복소수에 대한 내적을 해서 실수 파트를 찾아내는 것은 요런 계산하는 거 이러한 로테이션 행렬을 갖다 곱해온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 각각의 두 개씩 로테이션 행렬을 갖다가 로테이션을 하도록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로테이션 하는 걸로 하게 되면 계산이 이와 같이 아주 쉽게 계산이 될 수가 있고 실제 코딩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여기 요거 해당되는 요 각도에 해당되는 녀석으로 어텐션 스코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 여기 해당되는 거는 각각의 입력 X에 대한 퓨어리 벡터와 그 다음에 키 벡터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진 게 이런 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은 입력에 대해서 처음에 맨 입력 처음 들어올 때 거기다가 더해주는 걸로 했어요. 근데 로테이션을 그 포지션 인베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 하지 않아요. 그냥 아까 전에 보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각도에 해당되는 이 행렬만 갖다 끼워서 넣도록 계산하게 되면 돼서 입력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텐션 스코어 계산할 때 해당되는 각도만큼만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베딩 벡터의 토큰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유지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토큰 자체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 로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각도를 어떻게 하는가? 각도를 계산할 때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각도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 식을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만호돼 있는 게 이제 베이스가 되고요. D는 인베딩 벡터의 차원이에요. 1024 차원이면 10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씩 쌍을 맺게 되면 512개 쌍이 있는 512개 쌍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걸로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회전 각도가 뭐냐면 여기 세타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가 있는데 K는 실제로 토큰의 위치, 인풋 시퀀스에서 토큰의 위치에 해당되는 게 요 K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T개까지의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마다 각도가 조금씩 커지죠. 빨간 게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I에 해당되는 요 I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서 I 번째 쌍 두 개씩 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I 번째 쌍에 해당되는 건데 얘도 각도가 처음에는 크다가 얘는 점점 줄게 돼 있어요. 얘를 페어링 인덱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각도는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토큰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인베딩 벡터의 차원이 몇 번째 차원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거리가 이 실제 아까 전에 스코어를 계산할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을 때는 그 거리 차이가 크게 납니다. 각도가 거리가 조금 차이 나더라도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아주 먼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게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값들을 보게 되면 하이 프리퀀시 영역 그러니까 값이 페어링 인덱스의 값이 작은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값들이 조금 위치가 좀 벌어지는 것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근처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실제 어텐션 스코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간에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 레인지 디펜던스에 대한 정보를 잘 못 찾아낸다는 그런 이제 취약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어텐션 요 각도에 대한 정보를 계산할 때 보면 이제 베이스를 만으로 했잖아요. 만이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로포머라고 하는 모델에서 이 로프라고 하는 이 인베딩 벡터 인베딩 방법을 포지션 인베딩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을 써서 했는데 다른 실험을 해봤더니 얼마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이 퍼플렉스티 값이 나오는데 퍼플렉스티는 이제 이 작을수록 좋던가 클수록 좋던가 잊어버렸는데 작을수록 좋았던 것 같은데 작을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퍼플렉스티 헷갈리지 않는 정도이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의미는 헷갈리지 않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성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좀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라마3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여기를 갖다가 50만 원 써서 라마3 같은 경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로프에서는 50만 원 했고 아까 전에 엑사원 3.5 모델에서는 보게 되면 얼마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얘도 이제 파라미터를 바꾸는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퀀스에 대한 길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래 학습을 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레이어별로 어텐션 그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다음 벡터들 그러니까 벡터들 만들어내야 돼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때 웨이트 매트릭스가 쿼리키 밸류에 대해서 있게 되는데 그게 어텐션 레이어의 모든 위치에서 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 토큰의 개수만큼 입력 사이즈에 필요한 게 아니라 다 그냥 같은 녀석을 쓰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학습을 할 때 길이보다 컨텍스트 랭스가 예를 들어서 4K였는데 입력이 16K가 들어왔다고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텐션 그 포지션 인베딩의 원래 범위가 4K였는데 학습할 때는 4K였는데 16K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길이를 갖다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좀 늘려갖고 길게 늘어뜨려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먼 거리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디펜던시에 대한 정보를 잘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연구는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그 논문에서 이게 거리가 단순히 인터폴레이션을 길게 늘려놓기만 하면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NTK 어웨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세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베이스를 여기 있는 식처럼
잡았더니 좀 좋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시도에서는 라마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하이 프리퀀시 영역 근처에 있는 거 잘 볼 때는 오케이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아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는 프리퀀시를 높여줬어. 프리퀀시를 갖다 몇 배를 해줬고요. 그러면 원래 거에서는 그 하이 프리퀀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저쪽 로우 프리퀀시에서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 중간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부분에는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갖고 맞춰줬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더니 라마3에서 이제 잘 됐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블랭스 봐서 여기 이제 NTK 바이 파츠라고 그래서 이 파장, 이게 이제 결국은 프리퀀시가 있으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파장이 되는 거잖아요. 파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또 그냥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좀 좋아지기도 했더라 하는 게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스케일링은 뭐가 되냐면 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케일링 펑션을 이와 같이 정해서 여기 지금 S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스케일링 펑션이에요. 스케일링 펑션을 이렇게 정해서 그 시퀀스 랭스 입력으로 들어온 인퍼런스 리뷰에 입력으로 들어온 녀석들마다 바꿔줬고 여기 스케일링 팩터를 정하고 그 스케일링 팩터에 대해서 각도값은 이와 같이 해서 했어요. 근데 얀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얀이라는 거 다른 이제 툴도 있는데 이거는 yet another rope extension에서 얀이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케일링 팩터와 템퍼러처라는 요소를 줬어요.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가 요걸 만족하도록 아니다. 스케일링 팩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템퍼러처를 요 이퀘이션이 만족하도록 템퍼러처를 결정을 하고 그 템퍼러처를 이렇게 스케일링 팩터로 소프트 맥스 할 때 집어넣었더니 괜찮더라 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 안이라는 방법도 있고 이 안이라는 방법은 라마 모델하고 딥시크 버전 3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LLM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습할 때 길이하고 추론할 때 길이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추론할 때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 손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냥 학습하고 그냥 그 긴 거 들어오면 그대로 수용을 할 거냐? 그렇게 하지 않고 딥식 버전 3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학습을 할 때는 뭐랬냐면 4K짜리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32K짜리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28K짜리 가지고 추가적인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커진 것도 얘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처음 사이즈, 더 큰 사이즈를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 인베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키밸류 캐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키밸류 캐시는 뭐냐면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 어텐션을 하려고 하게 되면 현재 들어온 현재 위치의 큐어리와 모든 위치의 키하고 그 어텐션 스코어를 다 계산해야 돼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디코더 구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큐어리가 주어지게 되면 큐어리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출력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계산할 때는 입력 들어온 거 다 이렇게 어텐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이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거하고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계산 안 하려면 어 계산 안 하는 게 이제 키하고 밸류 벡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계산 안 한다는 소리예요. 조정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키와 큐리와 밸류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여기 있는 키, 그 다음에 밸류가 만들어져야 되고 밸류 벡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큐리 벡터하고 각각 쌍쌍이 키하고 이렇게 어, 내적을 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실제로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에서는 그첫 번째 거 나오고 두 번째까지 세 번째까지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죠. 순차적으로 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추가돼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맨 처음에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키하고 큐어리만 보게 되면 키가 이제 큐어리가 들어올 때마다 키는 원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키 벡터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새로운 큐어리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응하는 키 벡터도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키 벡터와 기존에 있던 큐어리, 아니지, 새로운 큐어리 벡터와 기존에 있는 키 벡터들, 방금 전에 새로 만들었던 키 벡터하고만 스코어를 계산하면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메모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키 벡터하고 큐어리 벡터, 아니, 키하고 밸류 벡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산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새로운 입력이 하나 주어진다. 그러면 웨이트 키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 밸류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키와 밸류 벡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거에 대응해서 퀘어리 벡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이 퀘어리 벡터하고 여기 있는 모든 녀석하고 스코어를 갖다 계산해야 되고 그 스코어된 계산된 값이 여기 있는 녀석하고 선형결합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키밸류 캐시라는 거는 이미 계산해놨던 여기 지금 키 벡터들 요 옆에 보면 밸류 벡터가 따로 있겠죠. 그들을 메모리에 두고 그냥 쓰도록 하겠죠. 요거 계산 다시 매번 하진 않도록 하겠죠. 요 밸류 벡터를 이렇게 썼는 거죠.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 문제는 뭐예요? 메모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리하는 메모리가 적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되면 키밸류 두 개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다 해야 되죠. 배치 크기는 입력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금 LLM한테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어. 나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서빙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치 단위로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별로 그냥 다 키밸류 그냥 그 키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헤드 개수가 있죠. 헤드에 대응하는 것만큼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길이는 줄어들게 되지만, 그다음에 시퀀스 랭스가 있죠. 그걸 저장하는데 몇 바이트를 사용하는 정보가 있지. 이걸 계산해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매번 키밸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를 캐시에다 집어넣고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간을 줄이지? 헤드에서 공유를 해버리겠다는 걸 해서 멀티플 퀘어리 어텐션과 그룹 퀘어리 어텐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퀘어리 여기 이제 메모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 보내야 돼. 쫓아내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메모리에 메모리가 CPU 메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GPU에서 사용하는 HBM 쪽의 메모리도 있게 되는데 거기에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될까?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성능을 높이고 있어요. 여기 성능은 뭐냐면 일부는 이제 그 아까 전에 헤드에 관련된 부분은 성능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니까 에큐러시나 이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너무 큰 개념이고 에큐러시, 뭐 퍼플렉스에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행 속도, 처리량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걸 잘하기 위한 게 키밸류 캐시 옵티미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토큰 레벨에서 할 때는 이 토큰을 갖다가 메모리에서 없앨까 아니면 그대로 쓰지 말고 콘타이즈레이션해서 작은 크기로 할까 아니면 얘하고 결합을 해서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해버릴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모델 레벨에서 하는 거는 LLM 구조 자체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시스템 차원에서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해주고 스케줄링 누구를 먼저 보내지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봐서 GPU의 그 특성을 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 이제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키밸류 캐시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디코더 모델에서 동작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걔는 한꺼번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요. 한번 쫙 한 패들 지나가게 되면 처리가 돼요. 그 과정을 프리필링 스테이지 또는 프롬프트 프로세싱이라고. 프롬프트가 딱 질문이 딱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토큰이 만들어지고 토큰이 다시 입력을 들어가고 해서 하나씩 만들어지죠. 얘가 이제 디코딩 단계예요. 제너레이션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디코드 여기 지금 프리필 단계하고 여기 디코딩 단계를 보고 얘에 대해서 그 각각의 키밸류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을 할까, 누구를 갖다가 쫓아내고 누구를 킵할까 이런 전략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것도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토큰 레벨에서 보게 되면
어떤 토큰을 킵을 할 거냐, 그러니까 캐시에다 놓고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스태틱하게 하는 거는 프리필에서 일단 배치해서 그 프롬프트 들어오고 나면 프롬프트에서 얘는 쓸모없는 것 같으면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스태틱하게 하는 거고요.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는 디코딩 할 때, 아, 얘가 필요 없는 것 같으면 내보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없앨 때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있고, 얘도 지금 보게 되면 그 GPU에 대해서 SRAM이 있고, 그다음에 HBM이 있고, 그다음에 CPU에 지금 램이 있잖아요. 이 계층을 줘서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CPU 쪽에다 넘겨놓든지 심지어는 SSD 쪽에 넘겨주는 것도 그냥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에빅션 시킨다는 거는 쫓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가지고 있게. 가장 간단한 형태는 뭐냐면 윈도우를 보는데 최근 K개만큼 보겠다. 그러니까 쫓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 최근 K개만 하고 그 전 거는 계속 보내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쉬운 방법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의미 있는 게 쫓겨나갈 수도 있고 초창기에 미스터 세븐비 모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짓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할당을 해줄 거냐 어디에 레이어가 있으니까 레이어별로 또는 헤드별로 얼마만큼 레이어별로 얼마만큼 할 거냐 그 다음 헤드에 대해서 어떤 헤드에다 더 줄 거냐 뭐 어떤 헤드가 더 많은 키밸류를 가지고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하도록 할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제 피라미드 KB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로우 레벨에서 아래쪽 어텐션 그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더 많은 녀석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위로 갈수록 적게 하겠다. 여기 지금 피라미드 KB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근데 어떤 실험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또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았던 경우도 있다 이런 결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스냅 TV H2라는 건 뭐냐면 레이어별로 똑같은 블록별로 똑같은 만큼만 할당해줘.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앞에 스트리밍 하는 거는 앞에 딱 해서 스태틱하게 여기까지만 쓰고 나머지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데 머징 하는 게 있는데요. 키밸류를 그냥 쫓아 그렇게 하지 말고 비슷한 것끼리는 뭉쳐갖고 같이 쓰도록 하지. 이런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같은 레이어에서 하는 게 있고 인접한 레이어에서 같이 쓰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인트라 레이어 모징하고 크로스 레이어 모징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인트라 레이어 모징에서는 여기, 여기에서 같은 레이어에서 비슷한 거는 결합을 해갖고 하나로 쓰는 거예요. 크로스 레이어는 뭐냐면 두 개 레이어에서 이 두 개 레이어에서 같은 걸 뭉쳐갖고 이 두 레이어는 같은 걸 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예, 둘이 그냥 같이 그냥 뭐지 비슷한 것끼리 뭉쳐갖고 거기에 있는 걸 캐시를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인데 퀀타이제이션은 그 FP32 4바이트 사용하는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16바이트 사용할 수도 있고 브레인 픽스 포인트 하는 16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8바이트 쓰는 것도 있고 인티저로 변환해 놓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다시 스케일링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메모리도 줄고요. 파라미터도 줄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치 이제 웨이팅 벡터를 갖다가 쓸 때 굳이나 얘는 16바이트인데 웨이팅을 갖다 32, 16비트인데 32비트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일 수도 있다. 동일한 크기로 모든 걸 갖다가 비트 크기를 갖다가 맞춘 퀀타이제이션도 있고요. 아니 크기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여러 더 많은 바이트를 쓰고 그렇지 않은 건 적게 쓰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퀀타이제이션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값이 되게 범위를 벗어나는 녀석이 있어요. 그 전체 레인지 맥스민을 갖다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보통의 값들이 하나의 값으로 다 뭉그러져 버리는 그래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퀀타이제이션에서는 그런 걸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퀀타이제이션하는 이제 레인지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면 줄게 되잖아요. 4바이트 쓰던 걸 갖다 1바이트 쓰게 되면 4분의 1을 줄잖아요. 엄청나게 줄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방법 시도하고 있고.
근데 로랭크 디컴포지션인데 선형대 수학에서 보게 되면 어떤 행렬이 있게 되면 행렬을 예를 들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를 하게 되면 오토고널한 U 벡터와 V 벡터가 있고 여기서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다이고널 텀만 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이고널 텀이 SVD를 하게 되면 앞에 쪽에 위쪽에 있는 것이 큰 값이고 뒤로 갈수록 적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행렬을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뒤에 작은 값을 갖는 다이고널의 작은 값을 갖는 부분은 없애버려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웨이트 매트릭스를 그대로 했는데 요거에 따라서 여기서 원래 행렬이 이렇게 그리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한 거에다가 요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컴포지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텀을 날려버리게 되면 요거 부분만 써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붙이게 되면 원래 크기를 근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곱하는 걸 갖다가 SBD를 한 다음에 앞에서 작은 비트로 해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값이 캐시 들어갈 때는 작아져요. 사이즈가 프리시즌이 작아지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프리시즌이 아니라 바이트 수를 줄여서 프리시즌이 아니고요. 콘타이제이션이 아니고 어, 원소의 개수를 줄여서 표현할 차원을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쓰고 됩니다.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헤드에 관련된 건데 멀티 헤드 어텐션 하게 되면 헤드별로 뭐가 해야 되냐? 헤드별로 그 셀프 어텐션 해야 되기 때문에 키 밸류 캐시가 따로 있어야 돼요. H 헤드가 있으면 H 쌍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지금 넘버 헤드라면 여기 지금 헤드들이 요 헤드 여기 헤드별로 여기 하나 헤드별로 밸류 벡터들 키 벡터들 다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 멀티플 쿼리 어텐션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결국은 P 밸류가 뭐냐면 얘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기 위한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선형대수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만들어내 보자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헤드 개수가 8개라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하나의 키 밸류 그 벡터들이 있는 걸로 만든다면 8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로 줄인 건 너무 과도하니 몇 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을 잡고 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멀티 쿼리 어텐션을 하다가 이제 그룹 쿼리 어텐션을 이제 쓰게 되죠. 그렇게 됐더니 메모리 공간을 이제 크게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쉐어링 하는 거예요. 키 밸류들에 대한 그 캐시를 갖다 쉐어링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의 레이어에서만 하지 말고 인접한 레이어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시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접한 레이어들이 별도의 키밸류를 갖다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하고 같은 키밸류 매트릭스를 그냥 쓸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얘는 크로스 레이어 쉐어링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키밸류를 저장하는데 공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키밸류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난번에 봤던 딥식에서 사용하는 방법.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 하는. 그러니까 원래 벡터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 벡터를 레이턴트 벡터로 하는데 얘가 차원이 되게 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원래 차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낮은 차원으로 바꿔놓고 저장을 해요. 사용할 때는 어프레드 섹션에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 포텐셜.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공간을 줄이는 대신에 메모를 이제 그 계산을 좀 더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하는 게 이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키밸류 캐시에 대한 문제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조로 트랜스포머 아닌 걸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리셉턴스 웨이티드 키 밸류라는 RWKV나 만바, 타이탄 같은 모델들이, 타이탄은 만바는 2023년에 나왔고요. 타이탄은 금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셀프 포텐셜 하지 않은 구조로 해볼게요. 그래서 그 메모리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리커런트 네트워크 구조이긴 한데 성능이 인플레시블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트랜스포머가 평정을 하고 있으나 3일천하는 아니겠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서 다른 시도, 다른 방식의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수준에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건데요. 시스템 수준에서 이제 하는 거는 실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빨라질 수 있지 하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 메모리 엘로케이션 합니다. 메모리를 갖다가 키밸류를 갖다가 메모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GPU에 있는 메모리를 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CPU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비슷한 녀석은 같이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올릴 때 가능하면 저 공간 적게 쓰겠다. 올려놓으면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는 게 있고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서빙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LLM 모델이 있는데 얘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죠.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서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있고요.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제 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 그걸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들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메모리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페이지드 어텐션이라는 방법인데 이제 운영체제에서는 버추얼 메모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 공간이 저기 공간보다 작아. 실제 공간이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프로그래밍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작은데 어떻게 하지? 필요한 부분을 올려놓겠다. 그렇죠? 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매핑 테이블만 그런 경우.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연속적으로 하다 그 올려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안 돼 있으면 얘가 이만큼 쓸 거라 생각하고 공간을 미리 확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녀석을 쓰도록 해.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낭비가 심해. 그래서 뭘 하냐면 공간을 갖다 일정 크게 블락으로 다 해. 그리고 매핑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 지금 넣어야 되면 거기다 집어넣어. 그 다음 게 들어왔다가 공간이 비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고 안 비어 있으면 새로운 걸 갖다 하나 할당을 받아서 거기다 집어넣도록 해.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시스템적으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페이지드 어텐션이에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요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서빙하는 그런 도구로 VLLM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올라마도 있고 VLM도 있고 뭐 오르카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VL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페이지드 어텐션을 쓰고 있고 뭐 스케줄링은 또 다른 방법 쓰죠. 스케줄링에서 보면 비슷한 크기끼리 뭐가 먼저 프리필 하는 거 채우고 그다음에 비슷한 크기끼리 해서 스케줄링 하게 되면 빨리빨리 나가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요. 버클리에서 만든 건데 오픈 소스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케줄링 하는 거. 어떤 녀석하고 어떤 녀석이 지금 GPU를 아니 멜레리안 모델을 사용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거죠. 스케줄링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프리픽스 어웨어 스케줄링이 뭐냐면 프리픽스 앞부분이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큐리를 주게 될 때 큐리를 주게 되면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프롬프트에 대해서 전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프리필 스테이지라고 했잖아요. 보고 나온 피 밸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 쓰게 돼 있죠. 근데 프롬프트는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프롬프트는 누구나 똑같이 들어가요. 또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한다면 특정 서비스를 하려면 그 서비스에 필요한 그 프롬프트 스크립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부분 항상 같은 거예요. 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매번 갈 때마다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같은 녀석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 버리면 되죠. 그 개념이 뭐냐면 프리픽스 어웨이 스케줄링. 프리엠티브 페어니스 오리엔티드 스케줄링. 야, 비슷하게 써야지 하는 관점에서 스케줄링 하는 거고 레이어별로 계층별로 스케줄링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배치 LLM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프리픽스가 같은 거 관리하면서 같은 프리픽스를 쓰는 거는 같이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걔들은 같은 부분에 대한 키밸류 캐시는 그대로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스케줄링에 있어서 보게 되면 프리피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디코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앞에 부분 다 한 다음에 그 하게 되면 그러지 말고 프라이어티를 갖다가 프리피를 갖다가 먼저 디코딩하는 프리필이 아니라 디코딩하는 부분에 우선순위 주는 게 더 빠르더라.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스케줄링 전략은 이제 그 프리필이 아니라 디코딩하는 리퀘스트를 먼저 하도록 한다. 걔들이 사실은 그 리퀘스트가 뭐지 그 서비스 요구하는 길이가 짧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지요. 아니 짧지. 한 번에 끝나는 거고 그 프리필 할 때는 맞지. 프리필 할 때는 전체 계산 다 해서 가져가 되는 거고, 디코딩 할 때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리퀘스트가 짧게 되지. 그러니까 배칭을 하는데, 그러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그 LLM한테 그 배치로 올려주게 되는데, 기본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배치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딱 주고, 걔가 거기 있는 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어. 그러면 짧은 녀석하고 긴 녀석이 있으면 짧은 녀석은 다 끝났는데 그냥 그러면 결국은 그 GPU에서 모아프라고 해서 그 덩어리로 그냥 보통 스케줄을 하게 되는데 놀고 있는 녀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트레이션 그 레벨 배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끝나면 내보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끝나면 검어지게 되면 끝났으니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배칭하는 그런 스케줄링도 스케줄링에서 배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하드웨어 수준에서의 그 성능 향상을 위한 걸로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그 셀프 어텐션 하려면 퓨어리하고 여기는 퓨어리하고 키하고 스코어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퓨어리 키를 갖다 올려주고 스코어 계산하고 다시 이제 요걸 갖다가 올려서 소프트 맥스를 하고 가지고 온 다음에 요 녀석하고 그다음에 그 밸류 벡터, 밸류 매트릭스, 배치로 가는 매트릭스가 되겠죠. 올려서 요 계산한 다음에 결과 나와야 돼요. 근데 GPU는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계산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밴드위스가 엄청나게 바틀리게 돼요. 그거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HBM에서 지금 칩에 있는 GPU에 있는 SRAM에다가 한 번만 쫙 올리고 다 계산한 다음에 내려오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죠.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 안 되죠. 왜 그래? 워낙에 커. 길에서 못 가요. 근데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조각조각 올려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연산할 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산하는 거는 매번 여기서 그냥 하는 걸 보게 되면 들어가서 처리하고 보냈다가 다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조각으로 올리게 되면 한꺼번에 다 해버릴 수가 있어. 이걸 갖다가 이제 GPU에다가 필요한 일을 한꺼번에 쫙 보내고 처리해서 하는 걸 갖다 퓨즈도 어플리션. 퓨징 하게 되면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트랜스포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퓨징하기 위한 전략의 한 가지로 나온 게 플래시 어스텐션. 이거 만든 친구는 대학원생이에요. 물론 연구들을 대학원생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중국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발표하는 걸 봤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메모리 공간을 보게 되면 CPU 쪽은 D램을 쓰고 있고 HBM이 GPU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코어들은 SRAM을 쓰고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D램에서 올리는 건 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렇죠? 공간을 보게 되면 D램 쪽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요즘 테라바이트면 아니지. 그치. 앞에 밴드위스 순간 봤는데 앞에는 테라바이트 퍼 세크고 뒤에는 이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크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밴드위스가 지금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린다죠. 한꺼번에 돌려놓고
그렇게 그냥 다 처리하고 오도록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플래시 어텐션의 아이디어는 키하고 밸류 벡터들이 밸류 캐시가 있잖아요. 얘들 올려야 되는데 해당되는 조각조각 올려요. 그러니까 전체 도막을 n등분했어. n등분을 해갖고 올리는 데 어떻게 첫 번째 키 밸류 불러가고 그 올려놨어. 그리고 또 이제 지금 HBM 올렸네, 그렇죠? 그 다음에 HBM 올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퓨어리 블락을 올려. 근데 결국은 모든 퓨어리 블락에 있는 벡터와 키 블락에 있는 벡터들하고 그 매칭 스코어, 그 어텐션 스코어를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쌍쌍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키 밸류 블락 하나 쌍을 올려놓고 아니지. 키 밸류 쌍을 올려놓고 퓨어리 블럭이 한 번 한씩 와서 다 들어갔다 그래요. 한 번씩 만나보면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연산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필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 맥스를 계산해야 돼요. 여기 이제 트릭이 뭐냐면 원래 들어오는 값에 어텐션 스코어의 맥스 값을 m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f라는 데 뭘 가지고 있냐면 익스포넨셜에 그 각각의 값 스코어 값 마이너스 평균 값을 지수 값으로 한 녀석을 딱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L은 요거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갖다가 L을 분자로 아니 분모로 F를 분모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평균 M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M승에 해당되는 건 싹 사라져서 캔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소프트맥스 치가 똑같아지거든요. 순환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매번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가 되냐면 할 때마다 요거 첫 번째 거 들어왔어.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 올라와 있는 거 다 만나고 가야 돼요. 세 번째 거 와서 만나고 하고 네 번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돼? 그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양스럽게도 이렇게 해놓게 되면 맥스 값은 그냥 맥스가 되고요. F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바뀌잖아요. 평균이 바뀌었을 때 요렇게 요걸 곱해서 기존의 거에 대해주고 새로 만들어진 녀석에 대해서 요렇게 한 걸 갖다 곱해주면 그리고 얘를 이와 같이 곱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처럼 나눠주게 되면 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아낸 게 사실은 플래시 어텐션의 핵심 아이디어. 물론 여기 하는데요. 어떤 녀석을 먼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소프트맥스에 대한 방정식을 열심히 보고 얘를 어떻게 굴리면 가능할까? 로그를 붙여볼까, 뭘 붙여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 키가 있고 표리가 오게 되잖아요. 키 벡터가 HBM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큐어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만나게 한 다음에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익스포넨셜 해서 요거 L 만들어서 B하고 이렇게 A하고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어리 키가 또 하나 한 블락 올라왔고 아니지 키하고 밸류 블락이 하나 올라오고 큐어리 하나 올라오게 되면 계산해서 요 전체가 아웃풋이 계산돼서 메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려와요. CPU 쪽에 메모리 내려오고 그 아웃풋에 해당되는 녀석하고 다시 두 번째 큐어리 블럭하고 올라가서 또 만나서 아웃풋을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훨씬 더 빨라. 그게 플래시 어텐션. 그래서 계산이 얼마나 빨라지냐? 요게 각각이 들랑달랑 하면 이렇게 계산이 걸리는데 한 블럭 싹 올려서 그냥 계산해 버리니까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 퓨즈도 벌써. 퓨즈 커널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한꺼번에 올려서 필요한 거 다 하고 왜? 그거만큼 감당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번 갈 때마다 들고 가게 되면 업데이트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23년에 나왔을 텐데 플래시 어튼시 2022년인가 23년인가 기억은 안 나는 2년이었네.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2가 나왔는데 2는 뭐냐면 아까 전에 키하고 밸류가 있고 그냥 큐어리들이 그냥 와서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는 큐어리가 있고 키하고 밸류가 와서 만나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 다른 스킬을 부렸더니 한 1.5배 이상 빨라지더라. 좋아지더라고요.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프 모델 있잖아요. H100 GPU가 왔는데 H100 GPU의 특성을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플래시 어텐션 3가 되죠. 3는 웨이백은 의미가 없죠. 그냥 써봤자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도 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스파시피케이션인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스파시피케이션 드문드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액티브한 부분을 갖다가 일부만 액티브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스파스 어텐션, 웨이트 스파시티,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에 대한 스파스 프레젠트 그 레프레젠테이션, 액티베이션에 대한 스파시티, 그레디언트 그 업데이트 할 때도 스파시티라는 개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시티는 다 그냥 한 건데 그 어텐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코더 모델에서는 모든 위치를 다 어텐션해요. 근데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동작하는 디코더 모델에서는 앞에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앞에 거 전체를 보고.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코더 모델에서는 여기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 윈도우를 아까 전에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다음 바이레이션에서 몇 개 그냥 건너뛰고 그냥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는 뭐냐면 앞에 이제 큐어리에 대한 건 그대로 어텐션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왔던 것들을 갖다가 어텐션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봐야 돼요. 큐어리에 대한 키밸류 어텐션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중요한 거 같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 어텐션하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전체 어텐션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어텐션하는 일부만 어텐션하고 그러면 키밸류 캐시에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줄게 되죠. 웨이트 스파시티는 그 저거잖아요. 그죠? 프루닝 하는 거. 대표적인 게. 프루닝 하는 거. 그러니까 웨이트 값 싸움만 날려버리는 거죠. 네트워크 구성이 간소화될 수가 있고 연산도 줄일 수도 있죠. 행렬 연산을 하면 안 줄 수 있지만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로랭크 팩토리제이션 하게 되면 곱해야 될 때, 더 작은 차원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원래 차원으로 올리게 되면 연산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죠. 웨이트를 퀀타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액티베이션 값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가능.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스파시티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자체에 대한 건데, 리니어 트랜스포머, 얘는 이제 퍼포머라는 모델에서 사용했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원래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맥스가 되게 귀찮은, 골치 아픈 것이죠. 익스포넨셜을 한 다음에 합하고 나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익스포넨셜이 되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커널 메소드를, 커널 트릭을 써요. 어떤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 예를 들면 이 녀석이 소프트맥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건데, 얘를 갖다 커널 트릭을 써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커널 트릭을 써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원래 커널 트릭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커널 트릭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적 어떤 걸로 할 거냐? 소프트맥스 익스포넨셜 하지 말고 그냥 내적을 써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쓴 거지. 얘하고 곱으로 쓰겠다. 그래서 굳이나 여기 부분을 뭐 리니어 트랜스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있는 거에 그냥 내적을 해버려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게 되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다음에 스코어하고 밸류 벡터 있는 녀석들하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출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뭘 먼저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퓨리와 밸류 벡터를 갖다가 나중에 곱해주는 걸 하게 되면 연산의 양이 여기 보게 되면 LS 스퀘어 L이 이제 입력이 길이가 되는데 시퀀스 랭스가 되게 되는데 요거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퀘어 텀이 리니어 텀의 상수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량을 줄이는 스파시티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믹스 오브 엑스퍼트 모델도 전형적인 스파시티를 추구하는 거예요. 믹스 오브 엑스퍼트는 네트워크의 여러 부분들이 병렬적으로 있는데 거기 중에 일부만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개념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1991년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스위치 트랜스포머라는 녀석에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여러 개의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병렬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요거에 대해서 게이팅을 하는 녀석을 주고 먼저
이 전문가로 엑스퍼트는 전문가라고 치고 어떤 전문가가 현재 입력에 대해서 전문가냐 그걸 계산하는 게이팅 서킷을 주고 게이팅 서킷의 값이 큰 거 K개 여기서 4개 하면 4개 선택된 게 요거 지금 4개만 에 대해서만 요거 해당되는 모듈이 계산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 요게 믹스 오브 엑스퍼트. 근데 이게 이제 딥식 MOE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야,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늘 사용되는 거고 어떤 거는 이 중에서 일부만 사용할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쉐어드된 엑스퍼트는 늘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게이팅 에러에서 선택에 대해 사용하는 거. 그 딥식 모델의 딥식 그 R1에서 보게 되면 쉐어드 되는 거 하나 모듈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뭐 8개인가 선택해서 쓴다고 그렇게 있죠.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액티베이션 관련돼서 액티베이션 푸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값이 얼마 이상이면 버리고 안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할 때도 그레디언트 값이 미세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아웃풋에 대한 레귤러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아웃풋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로스 펑션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웃풋에 이제 반영이 되기도 하는데 로스 펑션에 이제 반영되는 전형적인 걸로 뭐가냐면 KL 다이버전스를 쓰는 거예요. 그 LLM 모델에서 강화학습을 하게 되는데 강화학습의 결과가 기존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도록 변화를 시키게 되면 기존에 학습해 놨던 지식이 컬랩스되는 그러니까 사라져버리는 붕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텀으로 뭘 하냐면 기존의 모델과 현재 모델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차이가 여기 KL 다이버전스 0 이상의 값이고 차이가 클수록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값에 마이너스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리워드 보상이. 그럼 보상은 클수록 좋은데 얘가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얘가 클수록 나쁜 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아웃풋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하는 게 있고요. 얘는 로스 펑션에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스무딩이 있는데 모델이 주는 값이 이제 확률 값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 1에 가까이 가는 값이고 나머지 다 0이다 그러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돼. 우리가 모델 학습할 때 보게 되면 출력이 원합 벡터로 돼 있어도 그렇게 쓰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핫이 아니라 원핫에 해당되는 녀석은 예를 들어 0.85 하고 나머지는 그 0.15를 다 이분하게 균등하게 나눠져서 다른 녀석에도 그 오류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1-알파만큼만 그 확률값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0에서 1 사이에서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그 값을 갖다가 알파만큼 반영해서 이렇게 그러면 하나에다가 세칭 말하는 그냥 몰빵하는 그런 일을 안 해서 좀 좋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LLM 학습할 때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피널라이징 벌칙을 갖다 주도록 이렇게 로스 펑션을 이제 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템퍼러처 스케일링 같은 경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소프트맥스의 특징인데 소프트맥스는 1등만 크게 올리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맥스에서 그 소프트맥스를 하기 전의 값을 로직 값이라고 하죠. 로직 값의 차이가 얼마 안 큰데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차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 효과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템퍼러처 텀으로 나눠서 버려요. 그러니까 요 값을 갖다가 키우게 그 작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게 하면 할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작은 값으로 나눠지게 되면 0.7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나온 확률값 소프트맥스에서 나온 값에서 차이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를 갖다가 확률적으로 생산하잖아요. 확률 이분포에 따라서. 그때 여러 가지 다이버스한 그런 출력이 나올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소프트 캐핑 로지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냐면 아까 그 성질에 대응하는 건데 원래 입력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돼요. 원래 입력에 대해서 10배를 한다고 했더니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됐어요.
40배를 해놓고 봤더니 빨간 점선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이게 빨간 걸로 빨간 점선은 다 거의 0이 됐지, 그렇죠? 너무 그 차이가 크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이제 클래핑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했던 템퍼러처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나눠주고 하이퍼 탄젠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클래핑한 것을 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가 1에 그냥 다 가지 않고 주황색을 보게 되면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값이 좀 크게 되어 있죠. 이렇게 썼더니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모델을 학습하면서 또는 튜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어, 오늘 제목이 레시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레시피인데 이런 것들을 알면 이제 더 해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엑사원 모델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인풋하고 아웃풋 인베딩을 타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인베딩 벡터들은 어떻게 그 다 학습을 해야 되는 대상이 모든 종류의 토큰, 보캐블리 개수에 해당되는 토큰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가 그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인베딩 벡터는 요거가 돼 있고 요게 지금 어, 그 보캐브러리에 있는 각각의 인베딩 벡터고 여기 해당되는 위치 원합 벡터에서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출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돼 있냐? 출력을 만들 때는 소프트맥스를 하는 거는 딕셔너리 보캐브러리에 있는 각각의 토큰에 대응해서 소프트맥스의 확률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웃풋 인베딩하고 얘하고 해서 내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가 되냐면 얘도 인베딩 벡터가 되는 거죠. 웨이팅 벡터 학습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도 학습해야 되지. 여기도 학습하게 되면 이게 학습 대상이 많아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뭘 하냐면 얘하고 여기 지금 여기 W하고 U에 해당되는 거 얘를 갖다가 묶어버려. 같은 걸로 동시에 같이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 학습 대상의 파라미터가 이제 개수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모델을 학습할 때는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면서 모델을 만들 때 이러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는데 특정한 모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2017년에 나와서 지금 LLM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는 트랜스포머 모델하고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에서 대표적인 방식은 트랜스포머하고 디퓨전 모델인데 어찌됐든 이런 모델이 나온 이후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건드려주는 것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델, 어찌됐든 모델을 학습하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지 알면 도움이 되겠지. 그런 걸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